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성일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이제 썰전 라이브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같이 패널로 하시기도 하시죠? 예, 월요일 아침에 KBS 라디오에 네. 고정으로 둘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기실에서도 약간 친숙한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네. 저희가 꼭 날선 싸우고 꼭 이런 것만 아니고 네. 약간 토크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걸 지향하긴 하는데 뭐 고성으로 싸워도 크게 제가 개념 치는 않겠습니다. 싸우면서 정도 들죠. 민주당의 에이스십니다. 예. 에이스. 진성준 의원님 에이스시죠. 예. 그럼 성일종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의 에이스죠. 예. 네. 구체적으로 왜 에이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저희 당의 의원들도 평가하고 계세요. 아니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기습적으로 여쭤봤는데 바로 또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얘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 얘기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얘기는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뭐 사퇴 의사가 있었다 이런 그런 것까지 다 가감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네. 네, 첫 주제는 위기의 이준석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이 내일 초선 의총을 열어서 이준석 대표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이 안건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까지 들어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안 하기로 너무 이제 시끄러운 게 밖으로 티나니까 이제 해결된 건 아니고 봉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뽑았고요. 네.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태 문제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 또 좀 광의적으로 보면 2030의 새로운 세대들의 의견에 표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표를 예. 통해서. 전 그 과정이 다소 과한 부분도 있고 또 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 언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나이가 들은 세대와 또 2030 세대 사이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또 방출하는 그 출구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여러 가지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조화를 저희 당은 이뤄낼 것입니다. 30대 제1야당 대표. 사실 이것만 해도 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화에 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새로운 문화의 하나다.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30의 그런 생각의 표출들이 예. 선거 과정 전에도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후보하고 당대표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전 조화를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랄함을 잘 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를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특히 조수진 최고가 공보단장이었습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나는 윤석열 후보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일 만에 지난번에 당무 거부하고 잠적한 지 18일 만에 그래서 울산 회동해서 가까스로 봉합한 줄 알았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선대위원장직을 다 내려놓고 미디어 홍보본부장직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습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김용남 의원하고 또 2차전이 벌어졌는데 예. 김용남 의원은 무슨 소년급제 벼락출세해가지고 자리를 감당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당 대표가 측근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것도 밝혀라. 뭐 이런 막말까지 막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싶어서 지난번 1차 당무 거부 때도 똑같은 일이었지만 윤핵관의 이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유로 일이 발생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야말로 그 버릇을 단단히 고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예. 나오고 또 초선 의총을 열어서 당대표와 무제한 토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이준석 대표로서도 상당히 결기를 가지고 상임선대위원장직도 내려놓고 뭐 미디어 홍보본부장도 내려놨지만 윤석열 후보가 부르면 선대위에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슬그머니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예, 오늘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예. 판단한 게 아닌가. 뭐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의 정치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 감정선이 충돌을 하잖아요. 저나 우리 진성준 의원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막 불키면서 싸우기보다는 누군가 하나는 좀 내려놓으면서 물밑에서 대화하는 게 그동안 정치적인 관례였잖아요. 예. 2030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 정확하게 표출합니다. 그게 아마 기존 정치인들이 둘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딪히면 아마 그것도 크게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정치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좀 이렇게 하지만 기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30은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이제 감정의 벌 안 담아두고 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풀면 깔끔히 푼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해결이 된 그런 겁니까? 것들을 이제 이런 과정을 펼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주에도 이 대표를 제가 토요일 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예, 며칠 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내려놓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당의 정권 교체와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당연히 후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러한 신세대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또 이것 또한 확실히 갖고 있는 아니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청년으로서의 어떤 직진성 할 말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또 특히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거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채 안 된 사이에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두 분 얘기는 지금 이 대표의 어떤 자유분방함, 발랄함, 사실은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당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정치가 못 받아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 쪽이나 또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갔다라는 취지의 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갈등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틀리지요. 당을 이끌으면서 국민들한테 당을 대표해서 많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져야 하고 또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제일 앞장 후보 옆에 있는 최고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적진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당대표로서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비대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영민한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청년 당대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민의힘이 꼰대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 너무 비약인가요? 아니, 뭐, 하고 싶었던 예, 말씀이시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그와 비슷했어요. 선대위의 그러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평론가처럼 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대응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 청년 당대표의 그런 발랄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윤핵관들의 호시탐탐 시도가 있었던 거죠. 예. 이거를 참지 못하고 당무 거부, 또 선대위원장직 사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꺼낸 카드가 너무 과했어요. 어떻게 당대표가 한 달 새에 2번씩 자리를 박차고 떠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가 되냐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내의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초선 의원들한테서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아, 이거 더 버티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부르면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된 거죠. 이건 결국 이준석 대표의 또 한 번의 굴복입니다. 지난번 울산 회동도 그랬던 것입니다만은 또다시 봉합하고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된 채로 다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 지금 진성준 의원님이 얘기한 윤석열 후보 입장을 오늘 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정권 교체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요. 또 이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되면 뭐 후보는 물론이지만 그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예. 이 역사적으로 국민이 부여한 이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30대 당대표 시도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그 또한 정치 발전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 대표가 염려하는 지점은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후보나 전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다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떤 신당 같은 거 창당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아마 후보가 비교적 그릇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윤석열 후보의 저 말씀도 조금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만 복귀하셔서 선거를 맡아서 지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돌아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예. 이런 잘 의미로 알아서가 읽혀요. 어떻게 보면 자꾸 갈등이 노출되니까 안 들어오는 게 낫다라는 맥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건 이렇게 보시면 그러게요. 되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냈으니까 예. 이번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 현직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우려가 있다. 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었지요. 예, 이른바 정계 개편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뒤에. 그렇습니다. 또는 대선 전인가요? 아니, 대선 전이든 후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는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전달하는 방법이 비교적 젊은 세대고 하니까, 뉴 세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기존 정치인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물밑에서 뭐냐고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직선적인 방법으로 직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화적인 충돌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랄함이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까지 밀어올리는 힘이 되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진정 당원들로부터 또는 국민들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혁신해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을 혁신하는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 내에 부동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전에 투기 의혹과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징계하고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기술은 굉장히 좋은 분인데 당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데서 이를테면 기존의 당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당대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있는 거다. 혁신 얘기를 하시는데 지도부가 바뀌는 것 자체가 혁신이에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다 검증을 해가지고 경찰이라는 데서 무혐의가 났잖아요. 그건 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여당도 비슷해요. 우상호 의원도 비슷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경찰에서 조사했을 때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 처리가 안 문제는 됐는데 탈당도 안 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를 바꾼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당원들이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국민이 명령한 것은 혁신하는 모습, 지도부를 바꾸어서 2030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라고는 국민의 명령을 이준석 대표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당에 들어와서 새로운 대변인을 뽑거나 여러 가지 하면서 혁신하는 모습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에 그거를 들어가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막 혁신하고 다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교정하고 조정하고 혁신 머리띠 메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앞에서 방해를 하거나 좀 그러면 힘들어 나 안 할래. 바로 빠지고 약간 그 모습이 그러니까 혁신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혁신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손 뗄래.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시험도 보는 것도 관찰을 시켰어요. 예.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정당사에 큰 일을 한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한 그래서, 거 아닙니까? 시험 보자고 하는 것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양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찰을 시켰기 때문에 혁신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은 짧았잖아요. 어쨌든 이준석 자체가 변화한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소양이 시험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엑셀 수행 능력, 예,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 그것도 뭐 혁신이라면 혁신일 수 있겠는데 그저 코미디 같은 일이고요. 하지만 당의 근본적인 체질이나 문화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당 대표의 그런 쇄신 혁신 의지에 부합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지지해줬다고 한다면 당 대표가 왜 2번씩이나 이런 일을 벌입니까? 민주당은 그 점은 인정하셔야 돼요. 민주당은 시도조차 안 했어요. 이런 거를. 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시도조차 안 한 거를 예를 들면 대변인들을 갖다가 그 토론 배틀을 통해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은 민주당에서는 시도조차 안 한 일들이지요.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자기 의견들이 충돌을 하지만 그게 좋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대변인이 대표의 무게감이나 대표가 해야 될 그 시대적인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물론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이력 논란도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예, 지금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 빨간색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인데 매주 조금씩 떨어졌어요. 복합적이겠지만 본인의 말실수도 있었고요.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력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후보의 대응도 논란이 됐었고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이 중 하나가 될 텐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정말 단답형 비슷하게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돌아오면 또 갈등이 붙고 또 나간다. 그럼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또
위험 요소가 생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성일종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고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그립을 잡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하시고 아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 체제에서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있어도 아마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아닙니다. 당대표로서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당의 대표잖아요.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그립을 갖고 선대위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이제부터 내가 달라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동안에는 그러면 잘해보라고 그냥 내맡겨 뒀던 것인지 그게 선거를 지휘하는 건가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이나 정무적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당내 인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인데 그분이 어쩌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당 대표도 굉장히 이질적인 청년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여기도 역시 외부 인사예요. 국민의힘이 급하니까 꼬운 거잖아요. 그 역량을. 그런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의 직함은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민주당이 먼저 꼬아갔던 거지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실 때도 큰 역할을 하셨었고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다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또 비대위원장을 또 했었죠. 저희 당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 놓는 데까지가 나의 임무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이겼고 부산시장을 이겼고 예. 당을 혁신을 하셨고 우측에 있던 당을 중도로 가져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선대위의 질서와 체계를 잡지 못한다면 상대편 입장에서야 좋은 일이죠. 전혀를 갖추지 못한 것이니까. 걱정은 아니고 땡큐라고. 걱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니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과 같았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열흘씩, 일주일씩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정리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 원래는 그립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네요. 지금 진성준 의원님의 표현을 빌려서 해석을 한다면 두 가지네요. 그립이 약해졌거나 또는 윤석열 선대위가 그립에서 벗어나 있거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거나. 우리 후보는 통합에 방점을 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효율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일을 하면서 작고 강하고 기동력 있게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이제 좀 통합의 중심을 두다가 방점을 두다가 보니까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사이징도 필요하고 총괄 선대위에서도 좀 더 축약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런 갈등이 있지만 아마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비대위원장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편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는데 그게 민주당 살린 게 그게 한 달이에요. 예.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는 빠지고 있고요.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이 약할 뿐이 아니셔서 사실은 그립을 놓고 있는 희망사항이라니까요. 속셈이 있다. 뭐냐면 윤석열 네. 후보의 지지율을 좀 아주 좋아하고 떨어뜨려서 있습니다, 지금. 내부 갈등을 놔두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이건 뇌피셜입니다.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서 나중에 대선에 임박해서 윤석열 후보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임기 단축 이런 것들을 약속하게끔 하려는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치적 상상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거 저 뭐 상상은 추론입니다. 자유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상상이네요. 뭐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위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일단 내일 초선 의원들은 의총을 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초선 의총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임? 의총은 예. 초선 의원 간담회지요. 의총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마 초선의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공수처 얘기인데요. 공수처의 조회 혹은 사찰로 정했습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정치 사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얘기를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무차별적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은 수사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야당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작심하고 불법적인 정치 사찰을 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하고 통신 사실 확인 조회를 해서 이건 사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저희 이제 목요일 패널이기도 한데 김병민 대변인도 지난 10월에 통신 자료가 조회했습니다.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라는 건 이제 이 번호를 누가 쓰고 있고 주민번호가 뭔지 이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조회를 했냐? 명백한 사찰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번인데 지금 출범위에 보면 흐지부지 약간 좌충우돌 모습도 좀 있습니다. 뭐 공수처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잘 드는 면도칼처럼 예. 수사력을 보이지 못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수사 속도도 매우 미흡하고 또 이런 뭐 논란까지 일으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막 태동한 조직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정치 사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견강부여식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뭐 혐의자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고 하면 이 통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수사상의 당연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통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통화 내역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예.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일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찰입니까? 예. 그런데 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을 사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더 드러날지 어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해봤다고 해가지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면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을 그대로 제가 돌려드려야 되겠어요. 민주당이 이런 거 했었을 때 사찰이라고 난리를 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 측근들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다고 비난을 했던 게 몇 년 전이에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사찰 아니면 뭡니까? 10월 달부터 절을 7번 해갔어요. 성일종 의원님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 자료 조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는 예, 조회해갔습니다. 7번을 해갔습니다. 이것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당의 100여 명 중에서 60명을 해갔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걸 했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민주당에 대응을 할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통신 자료와 잠시만요. 저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는데 통신 자료 조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고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해당 번호의 주인,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아이디 등 개인 이 번호가 누구 거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통신 자료 조회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통화 기록, 문자 기록, 통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기지국을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고요. 현재 공수처는 수백 명의 통신 자료, 여기에는 성일종 의원님은 지금 통신 자료죠. 그렇습니다. 통신 자료까지 조회가 들어갔었고, 이거는 영장 필요 없이,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했다라는 비판이 있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도
TV조선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 등의 통신 사실 확인,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영장 받아서 아예 뽑아본 거죠. 예,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했고 누구와 뭐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를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수사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했을 텐데 이렇게 수사 대상을 특정하려면 누가 통화를 했는지 그 전화번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른바 통신 자료를 조회해 본 것은 뭔 사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일종 의원님 전화번호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저도 다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저희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는데. 지금 저희 당에 100명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60명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39명 아닙니까? 다 아닙니다. 60명입니다. 예. 새로 제출까지 해서 기자들 것까지 다 떠들어보고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하려고 공수처 만들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수처가 되자마자 뭐 했죠? 이성윤 서울지검장 황제 의전 논란에 제일 복판에 섰던 데입니다. 여기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앞서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화 내역까지 조사한 기자들이 이 공수처 관련된 기사를 썼던 기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그죠? 에스코트 그런데 기자. 지금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니까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생팀이기 때문에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신생팀이 반칙부터 배우나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국회의원들, 언론인들까지 조회를 했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든 간에 전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에 원래 가고자 했던 여당의 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이 인정했던 것처럼 과거의 수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무리한 게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 관행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윤 고검장의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에 공무상 비밀이 흘러나간 거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예. 그러니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수사하자면, 조사하자면 당연히 기자들의 저 통신 자료를 조회해 볼 수밖에 없고 또 저 정치인들의 자료를 조회해 볼 수밖에 없지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해 보자고 하자면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거는 내사 과정의 문제였는데 이성윤 고검장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비밀리에 출국하려고 하는 것을 긴급하게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출국금지 명령 내려가지고 이 과정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당이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하자면 당연히 이런 자료들을 조회해보고 또 영장을 청구해서 통신 내역들도 들여다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해명을 그대로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다 사찰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공수처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권 보호하고 검찰의 기능을 더 좀 분산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또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하겠다고 만든 것이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언론인까지 다 떠들어 본다고 한다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정치인들을 수사한 게 아니고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하면서 그 수사상의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보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성윤뿐만 아니고 다른 거 다 봤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화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공수처가 아주 슈퍼처로서 이렇게 국회의원이든 언론이든 다 떠들어 볼 수 있냐는 거지. 아니 뭐가 그런 뭘 거를 떠들어 봤다고 그러세요? 아니, 통화 기록 다 떠들어 보잖아요. 아니 통화 개인 기록을 본 게 생활입니다. 아니고요. 개인 생활입니다. 아니 통화 기록을 본 게 아니고 누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만 봤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통화 기록을 살펴본 기자는 현재까지 3명이에요. TV조선 개인의- 기자 2명, 개인의- 중앙일보 1명. 개인의 사생활을 그러면 여당 의원은 왜 안 내놓습니까? 여당 있으면 내놓으세요. 여당 의원들은 통화 안 했겠습니까? 여당 의원 건 안 내놓잖아요. 아니 그 누가 내놓고 안 내놓고의 아니, 문제가 왜 아니고 언론인과 그걸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지금. 언론인과
그 야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했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게 그럼 했어요? 그럼 내놓으세요. 아니 왜 내놔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찰이죠. 저희들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사가 그런데 뭘 어디 내놓으라는 있습니까? 말씀이세요? 아니, 여당 의원들 그렇게 봤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노출되면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피의사실 공포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공수처가 진 의원님, 해명을 어떻게 상세하게 피의사실- 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윤의 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누구누구를 통신 조회를 해 가지고 누가 개입돼 있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공연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공개하는 데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니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명하지 말고 싹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민주당이 옛날부터 이런 거 했었으면 비난 엄청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명 그런 얘기 하실 것 없고 아니, 큰 과거 사만을 불고 아니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했던 것을 지금 야당이 당하고 있거든요. 언론인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당이 이거를 디펜스를 하려면 본인들이 옛날에 했던 국민의힘 것들을 집권 시절에는 자, 실제로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가지고 지원 못하게 끊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왜 김은경 장관이 구속이 됐지요?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안 저는 그건 만들었습니까? 과도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이제 아니,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그러면 유죄를 받아 지금 저 감옥에 그게 사찰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왜 아닙니까? 김은경 장관은 아니 블랙리스트가 왜 권한을 아닙니까? 남용했다는 거예요. 한남용으로 이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사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남용한 것이 뭡니까? 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 남용한 거 아니, 우리 아닙니까? 성일종 의원님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너무 당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직권 남용과 사찰과 이걸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니, 그건 구분해서 말씀해 진 주셨으면 의원님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PD가 분리하면 적절히 고성이 나왔으니 이제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하면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지금. 않아요. 아니 뭐가 그렇지 않아요. 예. 민주당이 옛날에 이거 받았을 땐 그리 지금 민주당 대권 후보가 본인과 측근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다고 비난했던 원래 이제 내용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에서 뭐 수백만 건씩 이루어지긴 합니다. 앞서 이제 어떤 피의자나 수사 대상이 있을 때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을 쭉 뜯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면 이거를 누구랑 통화했지?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지 하니까 쭉 그렇죠. 많긴 알아봐야만 한데 하죠. 사실 공수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일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통신사실 자료 확인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한 거는 해당 기자들이 꼭 그렇게까지 할 것이었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을 발부할 만한 일이었나라는 일 때문에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사찰 논란이 좀 있고요. 자, 예. 그러면 네. 공수처가 지금 어느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왜 영장을 발부했고 다른 건 안 했는지 어떤 사건을 보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돼요. 그걸 요구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찰이 나오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혐의만 없다면 저는 공수처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자칫 그런 논란에 휘말릴까 봐서 공개하는 데 신중한 것이죠. 하지만 야당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사를 다 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이건 차제에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막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그건 경강부회다라고 잠깐만요. 드리는 거죠. 과도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의원님 그렇게 다 사찰이라고 하시면은 수사가 불가능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예.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들여다봤는지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니라고 하면 다 공개하겠다니까요. 그게 왜 피의사실 공표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사건 때문에 보다가 이런 부분을 봤다고 그럼 명확하게 만약에 얘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게 되면 가령 성일종 의원님도 자료가 조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 것까지 조회했느냐라고 당장 항의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관련돼 있으면 네. 받게 되는 거지 뭘.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뭔 지금 관련이 말씀 있다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 씨의 예를 들어 가상의 김 씨가 예. 성일종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 씨의 피의 사실을 조사하다가
조회했습니다라고 밝히게 되면 김 씨에 대한 피해 사실 공표가 된다. 뭐 그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기도 하고 예. 공연히 성일종 의원님이 오해를 받게 될 수 오해를 있죠. 받기도 되고. 그 사람하고 왜 통화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피사실 유포죄는 조사를 했었을 때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이 나갔을 때, 내용이 나갔을 때지만 이거는 조회한 거잖아요.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조회한 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기자들 투명하게 해란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기자들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걸 밝히라는 건데 지금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다 알 거예요. 본인들은 다 알고 있고. 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은 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통신사실 확인 예. 확인 영장을 청구한 거는 이들이 무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기자 3명이 일단 뭐 있습니다. 기자 3명이 그랬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공수처 내부의 공무상 기밀, 수사상의 기밀이 보도된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그건 다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들의 통신 사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영장을 통해서 조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건 너무 나간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이분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 빅브라더 사회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공수처가 개인의- 큰 형이다. 그러면요,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통신 조회를 했으면 떳떳하게 무슨 사건 때문에 왜 했는지 다 요구하니까 발표해 줘야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그걸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가 지금 현재 빅브라더의 핵심에 서 있는 정말 공포처입니다. 그렇지 공포처. 않고요. 알겠습니다. 공수처도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합니다. 예, 두 분 이제 공수처에 가지고 충분히 입장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치권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정치에 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 처음 봅니다. 오늘 윤 후보도 또 한 번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적 제의라며 추가 토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는데요. 양측에 계속되는 핑퐁, 토론을 위한 토론 같은 느낌입니다. 이 보시죠. 공부는 정말 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큰아들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전 과목 1등급입니다. 전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 마구 거짓말을. 당초 국민의힘은 해외 체류 경험도 없는 이 후보의 큰아들이 삼수 끝에 수시 외국어 능력 특별 전형으로 진학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삼수가 아니라 재수,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이라며 정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왠지 국민의힘이 아들 자랑만 시켜주는 셈일까요? 이리 보시죠. 출마 연령 25세에서 18세 하향. 오늘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의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들도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년 3월 보궐선거에서는요. 기억나시죠? 이분들 생일이 지났다면 출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장 아나운서가 3개의 썰을 골라줬는데요. 이 중에 하나씩 고르셔서 촌철살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부터. 공부는 정말 잘했다. 어, 국민적인 의혹이 좀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도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영린과 같은 건데 정말 공부를 잘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다 밝히면 된다. 그러면 이 의혹을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거기 동참하셨습니까? 예, 이름 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삼수했다.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셨더라고요. 그 기초적인 사실도 검증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 다른 의원님 방에서 했고 모든 60여 명의 의원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 대신 의원님들께서 하셨을 겁니다. 일단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고 있기 기본적인 때문에 사실관계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국회의원 조금 말씀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 안 하고 국회의원 66명이 함께 나가서 집단으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거를 뭐 주도했던 분들이 해야 되는데 책임 있게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틀려가지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 철회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밝히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히시면 될 일입니다. 아니, 그렇기 의원님. 때문에 제가 썰픽으로 고른 겁니다. 아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근거는 좀 갖춰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허무맹랑한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밝히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삼수가 됐든 재수가 됐든 일단 그 과정에 의혹이 많잖아요. 언론이 어떤 의혹이 있어요? 아니 입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거냐? 어떤 의혹이 있어요? 자, 성적이 해외 체류도 안 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아니 논술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외국어 전형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을 하시면 사실관계를 됩니다.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단 일반 그렇게 전형에 따지면 수시 일반 전형에 논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외국어 특별 전형이다라고 하는 혹시 정황이나 지금 국회의원뿐만 근거까지는 아니라 아니더라도 정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은 아마 자신이 있으면 공부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작정 의문을 제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 구수했습니다. 사실 정당하게 합격한 것이냐고 문제 제기하면 그거 해명하실 겁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묻는 걸 어떤 의혹이요? 아니 의혹의 근거가 삼수했다, 외국어 특별 전형이다. 이게 근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힐 것은 후보 진영에서 밝혀야 할 사항이지 그걸 왜 야당이 밝힙니까? 아니 합당한 의혹을 제기해야죠. 왜 합당하지 않습니까? 왜 합당하지 아니 않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황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좀 나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러니 그 의혹이 있으니 그거를 에비던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좀 성일종원님 오늘 좀 토론 이상하세요. 왜 평소에 토론 이렇게 하지 이상합니까? 않으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근거가 틀렸으면 틀린 것을 JTBC는 인정해 취재를 주셔야지. 통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강하게 우리도 공부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의혹 제기만 내놓으면 되면 됩니다. 앞서 강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아치나 아빠 친구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자랑만 한 모습이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정황이나 이런 건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측에서 그것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내놓으시면 국민 의혹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대학이 한번 확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대학의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검증 과정이 대단히 부실했으면 예. 인정해 주셔야죠. 그게 신사적인 태도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저도 뭐 제가 확인한 게 아니어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황은 없고 먼저 의혹을 제기한 분이 정황을 내라. 그러면 뭐 아니 외계인이 아닌 걸 증명해라.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뭐 이걸로 얘기는 다시 혹시 썰 하나 고르셔서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는 안 한다. 이거를 좀 썰픽으로 꼽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 토론 회피할 일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에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것이 대통령 후보다운 태도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분이 다른 여러 후보들과 비교 평가하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만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16번 토론회 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또 민주당에서 방송 토론회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난주까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방송 토론회 가가지고 방송 기자 클럽에서 토론회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날카롭지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왜 이거로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장동을 비롯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으니까 이거를 토론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선 토론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두 가지 시간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관된 정책이든 매일매일 조변석기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 안 된 후보를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하고 어떻게 가서 그 점을 나와서 토론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오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 쪽 얘기를 다 들었고요. 마지막 저희가 또 준비한 주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짧게 한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친박의 인터뷰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이 됐죠. 그런데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친박 뭉치기가 될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대선 후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유를 모른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잖아 솔직한 말로 무슨 그런 말을 김종인 영감이 말한 대로 뭐라 하더라 민주 대통합 이거 아니야 김종인 영감이 갑자기 민주 대통합하고 뭐 정권 교체하면은 정계 개편 한다는 거야 내각제 야 그래서 내가 놀랬어 야 김종인 영감이 그러면 선대위원장 올 때 선대위원장이 윤석열하고 그런 미략이 있었나? 뭘 주고받았나?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치 오래 해본 사람은요. 벌써 그까지 가요. 야 이거 봐라. 이것들이 웃기네. 이른바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친박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뭉칠 수 있을까요? 당이 틀립니다. 지금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아닌가요? 홍문종 대표 친박 신당인가 그렇지 않나요? 조원진 대표는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와 있잖아요. 대권 후보는 대권 후보를 공격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 당에는 친박, 친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있다면 친윤이 있겠지요. 왜? 친윤. 그렇습니다.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니까 지금 힘을 모두가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핵관은 아니고 그냥 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이 틀린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니까 이제 친박 정치인들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 친박 정치인들이 뭐 과거에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세력화하거나 막 준동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세력화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하시겠지요. 세력화되라, 세력화되라. 뭐 이거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